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전국 곳곳 장마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여름을 대비해 헬스장도 성수기를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도 운동도 요즘 정보들이 너무 많다 보니 어떤 정보를 믿고 따라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시중에 숱하게 나와 있는 단백질 쉐이크, 스포츠 음료는 어느 정도로 먹어야 할지, 또 유산소와 웨이트는 어느 비율로 해야 효율적일지, 정보의 홍수 속에 나와 있는 운동에 대한 속설들, 잠시 후 팩트체크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열린 라디오에서는 미디어 언어 시간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호국 보훈의 달 6월. 오늘은 나라에 대한 헌신과 감사를 표하는 언어들의 어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이번에는 미디어 속 언어를 재해석해보는 미디어 언어 시간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우리 민족의 참혹한 비극이었던 한국전쟁이 일어났었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는 현충일도 있는 달이기도 한데요. 호국 보훈, 순국선열, 현충처럼 우리가 자주 듣고 하는 말들이지만 명확한 의미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라에 대한 헌신과 감사에 대한 말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에서 말로콤즈 시리즈를 연재 중인 어원연구가 신동광 작가 나오셨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말 속에 답이 있다. 말로콤즈 신동광입니다. 벌써 여름이 왔죠? 뜨거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네, 사실 저야 시원한 사무실에서 일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요즘 날씨가 정말 선을 넘었다시피 덥잖아요. 네, 더워요. 네, 이 무더운 날씨에 나라를 위해 다양한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군인 또 경찰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이 커집니다. 네, 공감합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께 저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나라를 지키는 일을 호국이라고 부르는데 호국 보훈이라는 말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어떤 뜻인가요? 호국보훈이라는 말이 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의 공로에 보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킬 호, 나라국, 갚을 보, 공훈자로 이루어졌죠. 영어로 표현하면 Thanksgiving to Patriots. 예, Thanksgiving to Patriots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현충일 기념식 추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헌신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공헌하신 애국자들을 지원하는 주관 부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로 국가보훈부인데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을 지원하고 제대 군인에 대한 보상과 보호도 담당하는 부처입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이 부처의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던 걸로 아는데요. 그 역사를 알아보면 그 의미가 잘 와닿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국가보훈부는 1961년에 군사원호청으로 창설됐었어요. 군사군, 일사, 도울원, 도울호, 관청청자로 이루어진 말인데요. 네. 상위 군인과 전사자 유족을 돌본다는 의미를 담았었죠. 네. 상위 군인의 한자는 다칠상, 다칠이, 군사군, 사람인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다치신 군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후에 1962년 원호처를 거쳐서 1981년 국가보훈처로 2023년 국가보훈부로 이름이 바뀝니다. 원호 그리고 보훈이라는 말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보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 은혜를 갚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원호라고 하면 형편이 어려워서 돌봐야 될 원호 희생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보훈이라고 하면 은혜를 갚아야 할 보훈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상과 의미가 높아진 거죠. 미국의 경우 보면 제대 군인뿐만 아니라 현역 군인한테도 국가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예우와 지원이 아주 적극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호는 형편이 어려워서 돌봐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보는 거고 네. 보훈은 은혜를 갚아야 할 보훈 영웅으로 이렇게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불우이웃과 그다음에 이제 영웅의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제대 군인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를 두고 늘 논란이 있어 왔잖아요. 작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 대부분 군대에 다녀오죠. 그래서 나는 군대 갔다 오고 저 사람은 군대 안 갔으니까 그게 억울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대한민국 제대군인들은 이 국방의 의무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고 신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네. 처우가 다는 아닌데 그래도 잘 돌이켜 보면은 제가 방금 전에 미국의 사례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뭐 가끔 보면은 해병대 군인들 휴가 나오면은 옆에서 술값도 내주시고 고기도 사주시고 그런데 맞아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은 위문 편지도 써보내줬었고 수고한다고 손도 잡아주시고 그랬던 것 초등학교 같은데 때 저도 쓴 기억이 나요. 네. 그런데 지금은 말 그대로 원호 대상자 같이 좀 가엾고 애쓴다라는 생각들은 하는데 어떤 존경과 감사의 의미는 잘 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 오랜만에 휴가 나온 병사들한테 자리도 양보해주고 고생한다고 얘기도 해주면 좋겠는데요. 그런 분 거의 없죠. 늘 고맙고 감사하는 존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금 더 잘 조성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라를 위해서 청춘을 바치는 국군 장병들에게 우리가 그만큼 더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존중해주면 좋겠어요. 네. 최근에는 병사 월급이 너무 올랐다고 지적하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네. 가족, 연인, 친구들이랑 떨어져서 그렇게 외롭고 고된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업무 시간 이후에 군인들은 잘 쉴 수 없어요. 그 마음의 부담감이라든지 눈치 안 볼 수가 없는 여건에 있기 때문에 쉬는 게 아니거든요. 네. 뭐 만약에 지금보다 월급을 2배를 더 준다고 하더라도 군 생활 다시 하실 전역자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뭐 군 생활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육체적 피로보다 사실 그리움과 외로움이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력과 뇌가 한창일 때 사실 입대를 하잖아요. 사회에서는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시기인데 군에 입대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의 노고가 다시 한번 좀 느껴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97년에 제대했거든요. 1997년에 제대했는데 그때 저희 학교에 굉장히 좀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얘기인가요? 저희 동기 중에서 운동부 특기생이 있었어요. 뭐 종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부상을 당해서 군대도 면제받고 그 선수 생활을 못하니까 공부를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2년 있다가 행정고시에 붙었어요. 오. 그러니까 대단히 이제 자랑스러운 친구인데 좀 많이 뜻밖이었죠. 운동에만 전념했던 분이 행정고시 합격이라면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애먹었대요. 되게 힘들게 공부했다는데 처음에는 한자를 몰라서 행정학개론 첫 장을 넘기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대요. 뭐 실제로 일주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한자를 몰라서 고생했다는 얘기는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만큼 군 복무 기간이 다양하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길고 소중한 기간이란 방증이죠. 네. 또 보훈 대상자 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애쓰다가 불운과 슬픔을 겪은 분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냥 같이 애도를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 외에는 해드릴 수가 없는 건데, 근데 그건 이제 일반 국민의 관점이고요. 국가의 관점에서 보면은 애국심은 마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실질적 지원과 보상이 동반돼야지 나라를 믿고 지키려는 마음이 더 두터워진다는데 이견은 없으실 거라고 봐요. 네. 다음으로 현충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현충일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예, 왜 어렵냐면 중간에 말의 일부가 생략이 돼서 그런 건데요. 현충일은 본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날이에요. 네. 이제 순국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 순자가 목숨 바칠 순자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리
선배 세대의 애국자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호국영령은 아까 우리 그 나라를 지키는 게 호국이라고 했잖아요. 네. 영령은 영원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날인데요. 이 현충일이란 말이 나타낼 현자와 충성충자 날일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현충은 충성을 드러낸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한 분들을 기억하는 날, 메모리얼 데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1956년에 현충 기념일로 제정되었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이 1975년에 현충일로 축약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 의미가 좀 더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요. 메모리얼 데이라고 설명을 네. 해주시니까 이해가 네. 바로 됩니다. 예, 그래서 네. 미국에서는 메모리얼 데이라고 그러면은 그 말 그대로 이제 추념하고 기억하는 날이죠. 네. 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또 익숙한 애국자의 뜻도 설명해 주시죠. 애국자의 한자 굉장히 쉬워요. 사랑할 애 나라국 사람 자자를 쓰죠. 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요걸 영어로 해석하게 되면은 페이트리엇이에요. 영어로 번역한 페이트리엇인데 아버지의 나라를 뜻하는 그리스어 파트리스에서 왔습니다. 아버지 파테르는 영어 단어로는 파더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영어로는 조상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과연 애국자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애국자는 좁게는 국방, 납세, 준법 등 국민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람을 가리키고요. 네. 넓게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국민과 국가의 성장과 행복에 기여하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하자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하고 본인도 헌신할 각오가 서 있는 국민. 그게 바로 애국자라는 마음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호국 보훈에 대한 다양한 말들의 어원들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원연구가 신동광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이번 주에는 매주 평일 오후 1시 15분부터 3시까지 방송하는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 앤 피플을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6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입니다. 네,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 앤 피플 한 달 전에 모니터링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첫 번째로 어떤 내용 짚어볼까요? 네, 제가 한 달 전에 이슈 앤 피플을 모니터링 했었는데요. 먼저 그때 짚었던 부분 중 달라진 부분을 살피고자 합니다. 예. 당시 진행자 중 한 명인 최수영 평론가가 자리를 잠시 비운 뒤 타 방송사 등에서 시사평론가로 출연하고 있음을 언급했는데요. 조기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기에 대담에서 한쪽을 대변하는 패널로 출연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 아닌가를 짚었고요. 그래서 대선이 끝난 후 프로그램에 복귀해 진행자로서 중립을 잘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네. 일단 최수영 평론가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6월 4일 바로 방송에 복귀했습니다. 이후 지난 2주간 모니터링한 방송에서는 특별히 대선의 결과나 이후 상황에 대해 특정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발언은 없었습니다. 패널들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발언을 하려는 신중함이 느껴졌고요. 네. 이에 앞으로도 두 진행자가 합을 잘 맞춰서 프로그램을 이끌었으면 합니다. 네. 아쉬운 점이 보이셨다고요? 네, 오히려 또 다른 진행자인 이익선 진행자의 발언이 패널들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지난 10일 정체 정석 코너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던 한남동 관저에 조성된 수조시설이 개수영장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음을 짚었습니다.
이에 패널인 서정욱 변호사는 아랍에미리트 국왕이 방문 당시 만든 관상 조경령이라고 해명하는데요. 지난번 모니터링에서도 서정욱 변호사는 정계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기는 하지만 극단적인 발언이 많기에 진행자가 적당히 걸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예. 이날 방송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대표 팬카페인 건사랑이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서정욱 변호사는 건사랑 대표를 제가 잘 알잖아요. 제 안경을 협찬해준 분이에요 라고 했거든요. 이때 최수영 진행자는 그런 것까지 얘기 안 해도 됩니다라며 바로 대화를 차단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익선 진행자는 윤 전 대통령의 개수영장 의혹에 개수영장이면 문제가 되나요? 라며 예전에 관저에다가 손주 놀이터 하신 분도 있었잖아요 라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사례를 끌고 와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요. 이에 서정우 변호사가 재빨리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경호원 보고 수영 강습시키라고 했다고 덧붙입니다. 예. 그러자 박원석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트니스 선생을 행정관으로 데리고 있었다며 언성을 높이게 됐고요. 결국 최수영 진행자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며 화제를 전환시켜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이익선 진행자의 발언이 패널들의 갈등을 더 키운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어떤 점을 짚어보면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진행자도 패널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신경 썼으면 한다는 점을 짚고자 합니다. 지난 13일 이번 주 탑3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수사제도 개편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수사위원회, 이른바 국수위 설치 법안을 두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때 국수위 위원 구성의 정치적 중립성 부분을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패널로 출연한 김성환 평론가가 방통위를 비롯해 어느 위원회든 여당이 무에 있다며 이걸 문제 삼으면 우리나라 모든 위원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는데요. 네. 이때 국수위 11명은 여당목 4명, 야당목 4명, 위원 추천위원회 목 3명으로 조직이 구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틀린 정보인데요. 예.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국수위 11명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은 대통령이, 4명은 국회가, 3명은 추천위원회가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패널이 잘못 얘기한 부분에 대해 진행자도 바로잡지 않는다면 청취자로서는 이를 파악하기 힘들고 결국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진행자가 패널 발언을 더욱 주의 깊게 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잘못된 정보는 진행자가 바로바로 정정을 해줘야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옴부즈맨 김승민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사실 확인이 필요한 허위 의심 정보에 대해 짚어보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팩트체크 주제는 운동과 관련된 잘못된 상식인데요. 장마철이 시작되긴 했지만 비만 안 온다면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선선하고 운동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또 재미를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운동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가 많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 먼저 살펴볼까요?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몸매 가꾸기를 위해서 운동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또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체중 조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체중 조절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한 뒤에 땀이 나고 갈증이 난다고, 또는 탈수를 막고 수분을 보충하겠다고, 이런 여러 이유로 스포츠 음료를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운동한 뒤 마시는 스포츠 음료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처럼 운동을 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시판되는 스포츠 음료를 마시고 있는데 이게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파는 거 아닐까요? 이 스포츠 음료의 시초는 미국에서 개발된 게토레이인데요. 이 제품이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미식축구부의 경기력 강화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플로리다는 봄부터 늦가을까지 견딜 수 없이 무더운 날씨로 악명이 높은데요. 이곳 대학 미식축구부 선수들은 열사병과 탈수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식축구부 코치가 이 플로리다 대학병원 신장 전문의에게 의뢰를 했고요. 이 의사는 신입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런저런 검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네. 이 선수들이 훈련과 경기를 하면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이로 인해서 전해질 균형이 깨지고 혈당과 총 혈액량이 줄어드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음료를 만든 건데요. 네. 처음에는 소금과 설탕을 넣은 용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맛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개발자의 부인이 레몬을 넣어보자고 제안을 해서 넣었더니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됐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네. 이 음료를 마시고 난 뒤에 이 플로리다 대학 미식축구부는 고질병이었던 경기 막판 체력 저하를 극복하고 승승장구하게 됐다고 합니다. 관련된 소문이 나면서 한 식품 회사가 이 음료를 상업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사게 됐고요. 지금은 뭐 세계적인 식품 회사인 펩시코가 이 게토레이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게 됐죠. 네. 스포츠 음료의 시초가 게토레이였던 것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네요. 그럼 폭염 속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던 미식축구 선수를 위해 만들어진 음료가 바로 스포츠 음료라는 건데, 그럼 결론적으로 건강에도 좋은 거 아닌가요? 대상을 좀 나눠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음료가 원래 이 폭염 속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면서 땀을 많이 흘려서 탈수 증세를 겪는 운동선수를 위해서 개발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선수 또는 이에 준하는 격렬한 운동을 장시간 하면서 탈수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에게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저강도 또는 중강도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 또는 체중 조절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 스포츠 음료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이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진 분들은 오히려 섭취할 때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게토레이 600ml들이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팔리는 용량인데요. 이 한 병의 열량은 160kcal입니다. 시속 5.5km로 30분을 걸어야지 150kcal 정도가 소모되는데요. 네. 30분 열심히 걷고 이 게토레이 한 병 마시면 오히려 살이 찌게 되는 셈이죠. 그리고 나트륨은 300mg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일일 섭취 상한의 15% 정도가 되는 분량입니다. 꽤 높은 편이고요. 당류는 39g 함유가 되어 있어서 일일 섭취 기준의 39%를 차지합니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많은 양인데요. 체중 조절을 하시는 분이나 당뇨, 고혈압 환자들은 이 스포츠 음료를 안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탈수 증세가 동반되지 않는 일상적인 운동을 하셨다면 그냥 물 드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네. 물이 밍밍해서 싫으시면 시원한 보리차를 드시면 좋습니다. 네. 저강도 운동을 하는 저는 스포츠 음료를 마실 필요가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탈수가 염려될 정도의 고강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만 이 스포츠 음료를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스포츠 음료와 관련해서 아이들 설사에서 탈수 증상이 생기거나 할 때 먹이면 좋다는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이건 네. 사실인가요? 설사를 심하게 하는데 적절히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탈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설사하는 아이에게 스포츠 음료를 마시게 하라 이런 민간요법이 있는데요.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죠. 우리로 치면 질병관리청 같은 기관인데요. 여기서는 식중독에 따른 설사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설사가 심하면 세랄라이트, 페디알라이트, 오랄라이트와 같은 경구용 수분 보충액을 섭취하여 수분 손실을 보충하고 탈수를 예방하십시오. 게토레이와 같은 스포츠 음료는 수분 손실을 제대로 보충하지 못하므로 설사성 질환 치료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대한소아과학회는 설사로 인한 탈수를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한데 주스, 탄산음료, 시판되는 이온음료 등은 설사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아이들 설사가 심하면 일단 병원에 가셔야겠습니다. 요즘 또 한창 유행인 게 단백질 음료입니다. 저도 네. 늘 마시고 있고 운동하기 전후로 마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단백질 음료를 마시면 왠지 근육이 더 잘 붙을 것 같고 근육이 커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 단순히 단백질 음료를 그냥 마시기만 해서는 근육이 커지지 않습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이 운동 직후에 단백질 쉐이크를 들이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운동에서는 운동 후 근육의 손상으로 인한 이 근육 재생을 위해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운동 직후에 숨도 고르지 않고 땀도 식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마셔야 된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대한스포츠의학회에 따르면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할 때는 운동하기 3시간 전에 탄수화물과 함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강도 운동의 경우 운동 후 1시간가량 후 단백질 보충이 권고됩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단백질을 무턱대고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요. 체내에 들어온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질소나 암모니아 등의 노폐물이 생성되는데 이 물질들이 신장이나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하더라도 체중 1kg당 단백질 2g 이상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인체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 단백질을 적정량 섭취하면 근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 일상생활을 하는 성인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단백질 섭취 적정량은 몸무게 1kg당 단백질 0.8g입니다. 체중이 70kg라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량은 56g 내지 70g 정도가 되는데요. 닭가슴살 한 토막에는 14g의 단백질이 함유돼 있고 네. 달걀 한 개는 7g, 우유 한 컵에는 5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하니까요. 이 단백질 음료에 얼마나 많은 단백질이 함유돼 있고 내가 이걸 마심으로 해서 적정 섭취량을 넘어서는 건 아닌지 이걸 한번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 전 3시간 전이나 운동하고 1시간가량이 지난 후에 섭취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운동하기 너무 전에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네, 적정량만. 네. 네. 또 운동하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게 스트레칭이잖아요. 네. 부상을 막아주고 운동 효과를 높여주는 이 스트레칭이 좋기만 한 건 아니라고요? 네, 스트레칭에는 정적 스트레칭과 동적 스트레칭, PNF 스트레칭 이런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정적 스트레칭은 일정한 자세를 유지하는 운동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몸을 쭉 늘려서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적 스트레칭은 근육을 늘어나게 한 자세에서 반동을 이용해서 반복 운동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했던 국민체조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쭉 핀 상태에서 까딱까딱 반복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고요. PNF 스트레칭은 고유 수용성 신경근 촉진법, 굉장히 어렵죠, 말이. 그러네요.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재활 목적 또는 전문 운동선수가 아니면 잘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건강 목적으로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격으로 하기 좋은 스트레칭은 정적 스트레칭인데요. 흔히 하는 다리 찢기, 허리 굽혀서 땅 짚기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억지로 통증이 느껴지는데도 무리하게 늘리고 있으면 손상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가끔씩 이게 아파야지 효과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피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저항성 운동을 하기 전에는 사용하는 신체 부위에 동적 스트레칭을 해주면 관절의 가동 범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근육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적 스트레칭을 바로 실시하는 게 아니라 정적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을 어느 정도 풀어준 뒤에 동적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본 운동을 하는 이런 순서를 지키는 게 부상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뭐든 과하면 탈이 나죠. 스트레칭도 네. 무리해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 요즘 날씨가 이렇게 더워졌는데도 두꺼운 옷을 입고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땀을 빼서 체중을 조절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런 방식은 어떻습니까? 체중 조절을 하겠다고 하면서 사우나에 들어앉아서 억지로 땀을 빼거나 아니면 땀복을 입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신데요. 네. 이 땀을 많이 흘리면 우리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일시적으로 체중이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드시거나 물을 드시면 다시 수분을 섭취하게 되면서 이 땀으로 빠져나간 만큼의 체중이 회복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억지로 땀을 낸다고 해서 체중이 줄어들지는 않는 겁니다. 네. 억지로 땀을 내다가 탈수 현상을 겪을 수도 있고요. 말초 혈관이 확장되면서 두뇌로 흐르는 혈액량이 감소하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땀복을 이용하는 방법은 급격한 에너지원의 고갈과 수분량 감소, 최대 부하 운동 수행 중 심박수 증가, 혈중 헤모글로빈 감소 이런 것들을 유발하면서 운동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억지로 땀을 빼는 거는 탈수 현상을 야기하고 몸의 손상을 증가시킨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저 이것도 궁금해요. 수영으로는 살이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 종종 들리는데 사실인가요? 1990년대 연구에서는 수영이 살을 빼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런 결과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낮은 온도에서 수영을 하는 경우에는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서 체지방이 오히려 증가하거나 유지되고 에너지 소비는 많지만 지방을 빼는 데는 유리하지 않다. 이런 이론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부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수영은 달리기, 등산과 함께 칼로리 소모가 가장 많은 운동으로 꼽힙니다. 1시간 운동할 때 소모되는 칼로리 양이 수영은 720kcal, 등산은 780kcal, 달리기는 660kcal 정도로 계산이 되고요. 이 1시간 걸을 때 300kcal 정도가 소모가 되는 걸 감안하면 이 수영의 운동량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지만 소모한 열량보다 더 많이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당연히 살은 빠지지 않고 오히려 찌게 되는 겁니다. 네. 수영 다녀와서 야식 먹고 수영 모임 끝난 뒤에 맥주 먹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살이 안 빠지는 거죠. 근데 이건 모든 운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으로 운동하고 식이 조절을 잘해서 섭취하는 열량을 제한하면 당연히 살은 빠지게 돼 있습니다. 네, 전국의 수영인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운동량이 굉장히 큰 수영. 저도 다닐까 고민이 되네요. 네, 수영하고 네, 먹으면 소용이 없다는 네, 거죠. 안 먹겠습니다. 네. 또 공원이나 산책로를 보면 요새 뒤로 걷는 분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네. 뒤로 걸으면 건강에 좋다는 말도 있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뒤로 걸으면 앞으로 걷기에 비해서 근육에 더 많은 운동이 되고 관절에는 덜 무리가 간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일부 건강 매체에서는 뒤로 걸으면 성기능이 강화된다. 이런 연구 결과를 인용해서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연구 결과는 근거 없는 걸로 밝혀졌고요. 네. 많은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은 오히려 이 노인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운동으로 뒤로 걷기를 꼽습니다.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서 낙상했을 때 발생할 위험 부담이 훨씬 크다 이런 이유인데요. 특히 노인들은 뼈가 약하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 골절로 이어질 위험이 굉장히 크고요. 특히 고관절 골절을 당하면 일상생활 기능이 굉장히 크게 손상되기 때문에 뒤로 걷기는 특히 노인들에게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네, 어르신들이 하지 말아야 할 운동이 또 있다고요? 동네 야산이나 공원 이런 데 운동기구들 많이 설치해놨잖아요. 맞아요. 아파트 단지에도 많고요. 일명 산스장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네. 여기 가보면 꼭 이 철봉이나 나무 줄기에 등을 부딪히는 걸 반복하면서 시원하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네, 저희 동네에도 몇 분 계세요. 이게 건강상의 이득은 거의 없고요. 척추 골절 이런 큰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일명 거꾸리라고 부르는 이렇게 누우면 거꾸로 매달리게 되어 있는 운동기구가 있어요. 이것도 노인분들이 하시다가 떨어져서 사지마비가 되는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 이 물구나무 자세에서 피가 머리 쪽으로 쏠리는 만큼 혈압을 증가시키게 되는데요. 네. 뇌혈관 질환이나 고혈압, 안구장애, 빈혈 이런 증상이 있거나 다리에 힘이 약한 사람은 이 기구를 이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헬스클럽에 있는 덜덜이라고 부르는 진동 기구가 있는데요. 이것도 살 뺀다고 시원하다고 매달려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걷기보다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살이 덜덜 떨린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름맞이 운동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잘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였습니다.